저는 평생 당당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들 하나 잘 키워서 좋은 집안 며느리 얻는 게 소원이었죠. 하지만 아들이 데려온 여자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저는 그 결혼을 결사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의 어머니가 시장통에서 무릎까지 꿇었지만 저는 냉정하게 거절했죠. 결국 이혼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년이 지나 뇌졸중으로 쓰러진 저를 돌보는 사람이 바로 그 며느리 이지연이었습니다. 너무 착하고 너무 헌신적이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며느리 방에서 이상한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죽어도 후회하게 해주마라는 글귀와 함께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지옥 같은 나날들. 며느리의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노인학대 가해자로 몰렸고 결국 요양원에 버려졌죠. 모든 재산은 며느리 손에 넘어갔고 그녀는 효부로 칭송받으며 해외로 떠났습니다. 복수는 이렇게 차갑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로 제 몸의 오른쪽 절반은 제 것이 아니었죠.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밥도 누가 떠먹여줘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67년을 당당하게 살아온 최말순이 이렇게 무력한 존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저를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며느리 이지연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흰죽이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죠. 45세의 지연은 항상 미소를 지으며 저를 대했습니다. 너무 완벽한 미소였어요. 너무 착한 눈빛이었죠. 지연은 제 상체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입 가까이 가져왔어요. 후후 불어서 식힌 다음 제 입에 넣어줬습니다. 저는 그저 입을 벌리고 삼킬 수밖에 없었죠.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지연은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흘리면 닦아주고 목에 걸리면 등을 두드려줬어요.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듯 정성스럽게 저를 먹였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지연은 물수건으로 제 입가를 닦아줬어요. 그리고는 약통을 열어 오늘 먹을 약들을 꺼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뇌졸중 재발 방지약까지 한 알 한 알 제 입에 넣어주고 물을 먹였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했어요. 병수발을 든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지연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는 소리도 지쳤다는 표정도 보이지 않았죠. 새벽에 제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면 바로 일어나 휠체어를 가져왔고 한밤중에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하면 곧바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착한 며느리라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겠어요? 저는 지연을 보며 자꾸만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잘해주는 걸까요? 뭔가 숨긴 게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겉으로는 그런 내색을 할 수 없었죠. 제가 지금 지연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이웃집 박순자 할머니가 문병을 왔습니다. 박순자는 저와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어요. 그녀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방안이 너무 깨끗하고 제 몸 상태도 좋아 보인다고 했죠. 무엇보다 지연의 헌신에 놀라워했습니다. 박순자는 제 손을 잡고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말순이 팔자에도 저런 며느리를 두다니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고 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지연은 겸손하게 웃으며 당연한 일이라고 대답했죠. 저는 그때 지연의 눈빛을 봤습니다. 박순자를 향한 미소는 따뜻했지만 잠깐 제게로 향한 그 눈빛은 달랐어요. 뭔가 차갑고 날카로운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짧은 순간이어서 제가 잘못 본 건지 확신할 수 없었죠. 박순자가 돌아간 후 지연은 저를 목욕시켰습니다. 매일 오후 2시 지연은 어김없이 저를 욕실로 데려가 몸을 씻겼어요. 반신불수인 제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지연은 샤워 의자에 저를 앉히고 따뜻한 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심스럽게 씻겼습니다. 욕실에서 벗은 몸을 남에게 보인다는 건 굴욕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지연의 손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지연은 제 등을 닦으면서도 다리를 씻으면서도 계속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그 미소가 점점 무섭게 느껴졌어요. 목욕이 끝나고 침대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지연은 제게 이불을 덮어주고 푹 쉬라며 방을 나갔죠. 혼자 남겨진 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합니다. 뭔가 이상해요. 하지만 뭐가 이상한지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3시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물병이 있었지만 제 손이 닿지 않았죠. 저는 배를 눌러 지연을 불렀습니다. 5분쯤 지나자 지연이 잠옷 차림으로 방에 들어왔어요. 머리가 헝클어진 채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지연은 물을 따라 제게 마시게 해주고 혹시 다른 필요한 건 없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고 지연은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연의 방불이 꺼지지 않는 게 보였어요. 복도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졌어요. 지연이 새벽에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들 성훈과 손녀 예빈이 출근하고 등교하면 집에는 저와 지연 둘만 남아요. 지연은 보통 오전에 장을 보러 나갑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지연의 방을 확인해 보기로 했죠. 오전 10시 지연이 장바구니를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왼쪽 팔과 다리에만 힘이 들어갔지만 어떻게든 휠체어로 옮겨 탈 수 있었습니다.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났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휠체어를 타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지연의 방은 제 방에서 3칸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바퀴를 굴려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만약 지연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지연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침대, 옷장,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다가갔죠. 서랍을 열어봤지만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때 책상 구석에 검은색 노트 한 권이 보였어요. 저는 그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죠.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최말순, 죽어도 후회하게 해주마. 그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바로 그날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거기에는 제 일과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몇 시에 약을 먹었고, 무엇을 먹었고,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전부 적혀 있었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페이지 곳곳에 이상한 메모가 있었어요. 오늘은 약을 한 알 더 줬다. 아직 눈치채지 못했다. 이번 주에는 물리치료를 빼기로 했다. 병원에는 거짓으로 보고했다. 이런 식의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연이 저에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조작하고 있다는 건가요? 노트를 더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거기에는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는 중년 여자 한 명이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20년 전 아들 성훈이 지연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였어요. 저는 반대했습니다. 지연의 집안이 너무 가난했거든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식당 일을 하며 자식들을 키웠다고 했죠. 그런 집안의 딸을 며느리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연의 어머니를 따로 불렀어요. 시장 한복판에서 만났습니다. 지연 어머니는 저에게 간곡히 부탁했죠. 딸이 성훈을 정말 사랑한다고 꼭 결혼시켜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집안이 안 맞는다고 우리 아들에게는 더 좋은 사람이 있다고 말했죠. 지연 어머니는 그때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마음이 변할 것 같냐고 했죠.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결국 성훈과 지연은 헤어졌습니다. 아니, 제가 헤어지게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노트는 무엇인가요? 그 사진 아래에 적힌 글귀를 다시 읽었습니다. 엄마가 무릎 꿇던 그날을 잊지 않았다. 이제 당신도 무릎 꿇을 차례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옥을 보여주겠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돌아온 겁니다. 저는 서둘러 노트를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죠. 휠체어를 굴려 복도를 지나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 방문을 닫는 순간 지연이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지연은 장바구니를 들고 제 방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대답했죠. 지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며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장 잘 보고 왔다고 오늘 점심은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이 미소는 가짜였어요. 이 헌신도, 이 친절도 전부 가짜였습니다. 지연은 복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20년 전 제가 그녀의 어머니에게 했던 짓을 지금 저에게 갚아주고 있는 거였죠.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의 노트에 적힌 글귀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죽어도 후회하게 해주마. 천천히 지옥을 보여주겠다. 그 문장들이 제 귓가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아들 성훈에게 말하면 믿어줄까요? 아니,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성훈은 아내 지연을 무척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20년 전 헤어졌다가 5년 전에 우연히 재회해서 재결합한 두 사람이었죠. 당시 저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성훈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20년 전에도 엄마 때문에 헤어졌는데 이번에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했죠. 결국 두 사람은 결혼했고 저는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지연은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명절마다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고 제 생일도 절대 잊지 않았죠. 제가 아플 때마다 병원에 데려갔고 필요한 게 있으면 먼저 챙겨줬습니다. 저는 점점 지연을 인정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5년간 보여준 모습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아, 이 며느리가 정말 우리 집안을 위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다 계획이었던 겁니다. 지연은 5년 동안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하며 신뢰를 쌓았어요.
그리고 제가 쓰러지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쓰러지도록 만들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두려웠습니다. 매일 지연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고, 약을 먹고, 물을 마셔야 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을 수도 없었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이 갑자기 제게 말했어요. 오늘 어머님 친구분들을 집으로 초대했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시면 기분 전환이 되실 거라고 했죠. 저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수 있었죠. 그래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손님들이 도착했어요. 박순자, 김영희, 이순덕. 제가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과일과 떡을 들고 왔죠. 제 방에 들어서자마자 제 상태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지연은 거실로 안내했어요. 저를 휠체어에 태워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차와 과일을 준비해서 내왔죠. 4명의 친구들은 지연의 정성에 감탄했습니다. 박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말순이는 복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뒀으니 말이죠. 김영희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자기 며느리는 얼굴도 잘 안 보인다고 부럽다고 했어요. 지연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어머님께서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셨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뒤틀렸습니다. 거짓말이었거든요. 저는 지연을 한 번도 딸처럼 대한 적이 없었어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순덕이 지연에게 물었어요. 시어머니 모시기가 힘들지 않냐고 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죠. 전혀 힘들지 않다고 오히려 보람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지연이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 얼마나 강하고 당당하셨는지 주변 사람들이 다 어머님을 무서워했다고 했죠.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했어요. 말순이는 원래 성격이 강했다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시장에서 누군가와 싸웠던 적도 있었다고 했죠. 지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지연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지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다고 했어요. 20년 전쯤 시장에서 어떤 여자가 무릎을 꿇고 사정하던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친구들도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박순자가 그때 그 여자 말이냐고 했죠. 가난한 집안 여자가 자기 딸 결혼시켜달라고 빌던 거 말이냐고 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궁금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딸이었으니까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은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쳐다봤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연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박순자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지연이 그 여자의 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 했죠. 지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20년 전 성훈과 처음 사귀었을 때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께서 결사 반대하셨다고 했습니다.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요. 그래서 엄마가 직접 어머님을 찾아갔다고 했죠. 시장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차가웠습니다. 지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엄마의 애원을 비웃으셨다고 했어요. 무릎 꿇는다고 마음이 바뀔 것 같냐고 하셨다고 했죠. 친구들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제가 정말 그랬으니까요. 당시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집안이라고 생각했죠. 지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어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날 이후 병을 얻으셨다고 했어요. 마음의 병이었죠. 우울증이었다고 했습니다.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만든 것, 그리고 시장 한복판에서 무릎 꿇었던 그 굴욕이 엄마를 병들게 했다고 했죠. 결국 2년 뒤 엄마는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건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죠. 그저 제 삶에서 지워버린 사람이었으니까요. 김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건 복수하려는 거냐고 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죠. 복수가 아니라 용서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미워하지 말라고, 원망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연은 용서하기로 했다고 했죠. 어머님을 정성껏 모시며 용서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노트에 적힌 글귀들을 봤으니까요. 죽어도 후회하게 해주마. 천천히 지옥을 보여주겠다. 그게 용서인가요? 아니, 절대 아니죠. 하지만 친구들은 감동했습니다. 박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지연을 칭찬했어요. 대단하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순덕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순이가 복받았다고 했죠. 지연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 눈빛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따뜻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복수심이 가득했어요. 친구들이 돌아간 후 저는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꺼냈냐고 했죠. 지연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께서 기억하셨으면 해서라고 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반성하시면 좋겠다고 했죠.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수 없었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20년 전 그 일은 분명 제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복수해도 되는 건가요? 지연은 제 방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어요. 그리고는 오늘 저녁은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푹 쉬시라고 했죠. 방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연이 대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친구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꺼낸 건 시작일 뿐일 겁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성훈과 손녀 예빈도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정성껏 만든 갈비찜이 상에 올라왔죠. 성훈은 맛있게 먹으며 아내를 칭찬했습니다. 요즘 엄마 간병하느라 힘들 텐데 고맙다고 했어요. 지연은 괜찮다고, 어머님께서 오히려 많은 걸 가르쳐 주신다고 대답했습니다. 예빈도 엄마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자랑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간병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엄마는 한 번도 힘들다고 하지 않는다고 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지연 편이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지연은 이미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아내, 완벽한 엄마로 자리 잡았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지연이 저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약을 챙겨주고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는 내일 병원 가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 준비하셔야 한다고 했죠. 저는 약을 삼키며 생각했습니다. 이 약이 정말 제게 필요한 약일까요?
아니면 다른 게 섞여 있는 걸까요?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저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연이 불을 끄고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눈을 떴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지연의 얼굴만 떠올랐죠. 그 차갑고 냉정한 눈빛, 그 완벽한 미소 뒤에 숨겨진 복수심.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지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았어요. 지난 5년간 쌓아온 신뢰, 완벽한 며느리로서의 이미지, 그 모든 게 복수를 위한 준비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저를 향한 복수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갔습니다. 지연은 새벽 6시에 저를 깨웠어요. 병원 예약 시간이 9시라 일찍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수를 시키고 옷을 갈아입혔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지연은 운전하면서도 계속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불편한 곳은 없는지 창문을 열어드릴까 하고 물었죠. 저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물리치료실로 갔어요. 담당 치료사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늘은 어떠시냐고 상태가 좋아 보인다고 했죠. 하지만 치료가 시작되자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힘이 없었어요. 왼팔을 들어 올리는 게 평소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다리도 마찬가지였죠. 치료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선생님이 지연에게 물었어요. 집에서 혹시 운동을 게을리하신 건 아니냐고 했습니다. 재활은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다고 했죠.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했다고 대답했어요. 어머님께서 힘들어 하셔도 꼭 하시라고 독려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렇다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진료실로 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지난번보다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근력이 오히려 떨어진 것 같다고 했죠. 지연이 놀란 척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매일 열심히 재활 운동을 했는데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연이 뭔가 하고 있다는 걸요. 노트에 적혀 있던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이번 주에는 물리치료를 빼기로 했다. 병원에는 거짓으로 보고했다. 지연은 제게 재활 운동을 시키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시키는 척만 했던 거죠. 그러면서 병원에는 매일 열심히 했다고 거짓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지연이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집에서 더 열심히 운동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도와드리겠다고 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지연이 저를 돕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누군가 방문한 모양이었습니다. 지연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3명의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중년 남자 둘과 여자 하나였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죠. 지연이 그들을 보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오빠, 언니라고 불렀어요. 지연의 형제들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들의 존재를 거의 몰랐습니다. 지연이 집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큰오빠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연이 동생입니다.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옆에 있던 여자도 인사했습니다. 이지혜라고, 지연이 언니라고 했어요. 지연이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형제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았습니다.
서로 안부를 물으며 웃고 떠들었죠. 그런데 대화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지훈이 동생한테 매달 보내는 돈이 부담되지 않냐고 물었어요. 지연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간병비로 쓰이는 거니 당연한 거라고 했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혜도 말을 보탰어요. 자기도 매달 조금씩이지만 보내고 있다고, 어머님께서 잘 계시는지 궁금했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고맙다고, 형제들 덕분에 어머님을 잘 모실 수 있다고 했어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연의 형제들이 저를 위해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지훈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 기억하세요? 20년 전에 어머님을 찾아갔던 사람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억한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는 그날 이후 많이 아프셨다고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셨다고 했죠. 결국 2년 뒤 돌아가셨다고, 마지막까지 지연이를 걱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지혜도 말을 이었어요.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부탁하셨다고 했습니다. 지연이를 잘 돌봐달라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형제들이 힘을 합쳐 지연이를 도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지연의 가족 전체가 저를 원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20년 전 제가 한 행동이 그들 모두에게 상처를 준 거였죠. 지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때 우리 엄마가 무릎 꿇었던 거 기억하시죠? 시장 한복판에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한다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날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 분이셨는데 딸을 위해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비웃으셨죠. 지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는 맹세했어요. 언젠가 반드시 엄마의 한을 풀어드리겠다고요. 하지만 복수하는 건 엄마가 원하시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지연이 형제들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라고 했습니다. 용서하기로요. 어머님을 정성껏 모시면서 엄마의 한을 풀어드리기로 했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요. 노트에 적힌 글귀들, 그 차가운 눈빛, 모든 게 복수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우리는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잊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 동생 지연이에게 잘해주세요. 그게 어머님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지연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죠. 어머님, 이제 아시겠죠? 제 뒤에는 가족이 있어요. 저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지연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더 이상 착한 며느리의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만큼은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날 저녁 성훈이 퇴근했습니다. 지연이 형제들이 다녀갔다고 말했어요. 성훈은 놀라며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자기도 인사드리고 싶었다고 했죠. 지연은 갑자기 온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뵙고 싶어서 들렀다고요. 성훈은 고마워했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엄마를 신경 써주는 게 감사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절망했습니다. 성훈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자기 엄마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제 방에 들어와 약을 챙겨줬어요. 평소처럼 물과 함께 건네줬습니다.
저는 그 약을 보며 망설였죠. 지연이 물었습니다. 왜 안 드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혹시 이 약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저는 놀라서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지연이 말했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그냥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에요. 어머님을 죽이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뭘 하려는 거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지연이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어요. 어머님께 지옥을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살아있는 지옥이요.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지옥 말입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이 약을 제 입에 넣어줬어요. 그리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저는 삼킬 수밖에 없었죠. 지연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주무세요, 어머님. 방문이 닫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지연이 말한 살아있는 지옥이 무엇일까요? 대체 어떤 고통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도망친 곳이 없었어요. 제 몸은 이미 반쪽이 마비됐고 지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먹는 것도 씻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전부 지연의 손에 달려 있었죠. 저는 완전히 지연에게 종속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그걸 이용해 복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 성훈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먼저 아내에게 인사했습니다. 제게는 나중에 들렀죠. 어느 날 저녁 성훈이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간병하느라 힘들 텐데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했어요. 자기가 며칠 휴가 내서 엄마를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어머님 곁을 떠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했죠. 성우는 아내를 안아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울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보다 아내를 더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죠. 아내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엄마를 돌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다 거짓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손녀 예빈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빈은 이제 저보다 엄마 지연을 더 따랐습니다. 학교 끝나고 오면 먼저 엄마한테 가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저한테는 간단히 인사만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이 점점 저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지연을 중심으로 가족이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돌봐야 할 짐짝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게 지연이 원하는 거였습니다. 저를 고립시키는 것, 아무도 제 편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저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 것. 지연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연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간병 일지를 SNS에 올리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병으로 힘들어하는데 자기 경험을 나누면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저는 싫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수 있었죠. 왜 싫어하냐고, 부끄러운 게 있냐고 물을 게 뻔했습니다. 지연은 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약 먹는 모습,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까지. 저는 카메라를 피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움직일 수도 없었으니까요.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지연은 정성스럽게 글을 썼어요. 시어머니를 6개월째 간병하고 있다고, 힘들지만 보람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조금씩 좋아지시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다고 했죠.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상태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글이 올라가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대단하다는 칭찬, 본받고 싶다는 말, 응원한다는 메시지들이 쏟아졌죠. 지연은 하나하나 답글을 달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효부로 소문난 지연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어요. 지연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기자가 집으로 찾아왔죠. 기자는 저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지연에게 질문을 쏟아냈어요. 어떻게 이렇게 헌신적으로 간병할 수 있냐고, 힘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딸처럼 사랑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갚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했죠. 사실 어머님께서 옛날에 저희 결혼을 반대하셨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치를 떨었습니다. 거짓말이었거든요. 저는 지연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인정한 적도 없었죠. 그저 아들이 재혼한 상대라서 참고 받아들였을 뿐이었어요. 기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며칠 후 신문에 지연의 이야기가 크게 실렸어요. 효부의 귀감이라는 제목과 함께요. 사진도 여러 장 실렸습니다. 저를 돌보는 지연의 모습들이었죠. 기사가 나가자 더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고 했습니다. 효도 특집 방송을 준비 중인데 지연을 꼭 소개하고 싶다고 했죠. 지연은 이번에도 승낙했습니다. 촬영팀이 집으로 왔어요. 카메라와 조명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PD와 작가들이 지연을 인터뷰했죠. 저도 촬영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지연이 저를 씻기는 장면, 밥을 먹이는 장면, 약을 챙겨주는 장면까지 전부 카메라에 담겼어요. 저는 인형처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촬영 중에 PD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분이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행복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카메라 앞에서 아니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방송이 나갔습니다. 전국에 지연의 이야기가 알려졌어요. 효부 지연이라는 이름이 유명해졌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죠. 지연의 SNS 팔로워는 순식간에 수만 명이 됐습니다. 매일 간병 일지를 올렸어요. 저와 함께 찍은 사진들, 저를 돌보는 영상들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했고 지연을 천사라고 불렀죠. 저는 점점 정신이 이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매일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해야 했어요. 행복한 척, 감사한 척, 며느리가 고마운 척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옥 같은 나날들이었죠. 지연은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둘만 있을 때는 달랐어요. 차갑고 냉정한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모든 게 복수라는 걸 숨기지 않았죠. 어느 날 밤 저는 악몽을 꿨습니다. 지연의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20년 전 그날처럼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를 올려다보며 빌고 있었죠. 하지만 제 입에서는 비웃음만 나왔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죠. 저는 배를 눌러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하다고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죠. 지연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19를 불렀어요. 구급차가 왔고 저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들이 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공황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죠. 지연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무슨 스트레스를 받으실 일이 있냐고요. 의사는 모른다고 환자분께 직접 물어봐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었으니까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지연이 저를 괴롭힌다고 말하면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혹시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할까봐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 몸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팔, 다리, 옆구리까지. 어디서 생긴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방에 들어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했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멍들이 대체 어떻게 생긴 걸까요? 밤에 제가 뭔가 부딪혔나요? 아니면 누군가 저를 때린 건가요? 지연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노인 학대 의심 사례라고 했어요. 구급차가 다시 왔고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경찰도 함께 왔죠. 경찰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때렸냐고, 누가 이런 짓을 했냐고 물었어요. 저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몰랐거든요. 경찰은 지연에게도 물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자기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어머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밤에 혼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진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죠.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외상성 타박상이라고 했어요. 누군가에게 맞았거나 심하게 부딪힌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했죠. 경찰은 사건으로 접수했습니다. 노인 학대 가능성을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지연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결백하다고 오히려 범인을 찾아달라고 했죠. 집으로 돌아온 후 지연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머님께서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자기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고 범인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중이라고 했죠.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하냐는 분노, 지연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어요. 지연은 천사인데 왜 의심하냐고 오히려 지연이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멍을 만든 사람이 지연이라는 걸요. 제가 자는 동안 저를 때렸던 겁니다. 그리고는 노인 학대 사건으로 만들어 자기는 결백하다는 걸 증명하려는 거였죠. 너무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들 성훈, 손녀 예빈, 그리고 지연까지 모두 결백했죠. 알리바이가 완벽했습니다. 특히 지연은 그날 밤 내내 자기 방에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했어요. 휴대폰 기록, CCTV 영상까지 준비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했죠.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요. 경찰은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겼습니다. 범인을 찾을 수 없다고 했어요. 혹시 어머님께서 혼자 넘어져서 생긴 상처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SNS에 계속 글을 올렸어요. 범인을 찾아야 한다고, 어머님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지연을 더욱 칭찬했죠. 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의심했습니다. 혹시 며느리를 모함하려는 건 아니냐고, 정신이 이상해진 건 아니냐고 했죠. 아들 성훈도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연이는 정말 엄마를 사랑해요. 그런데 왜 자꾸 지연이를 의심하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손녀 예빈도 할머니가 이상해졌다고 말했어요. 엄마를 힘들게 한다고,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할머니를 돌보는데 왜 그러냐고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저를 외면했습니다. 지연만이 저를 돌보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지연이 원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 것, 아무도 믿어주지 않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저를 지옥 속에 가두는 것. 밤마다 저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차갑게 웃으며 저를 내려다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점점 커지더니 저를 삼키려고 했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현실도 악몽이나 다름없었어요. 깨어나도 지옥이었고 잠들어도 지옥이었습니다. 지연의 복수는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죠. 지연은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매일 저를 돌보고 SNS에 간병 일지를 올렸어요. 팔로워는 이제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연은 인플루언서가 됐죠. 광고 제의도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연이 제게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대해 알아봤다고 했어요. 전문적인 간병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요양원은 싫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최근 들어 말하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혀가 꼬이고 발음이 흐려졌죠. 의사는 뇌졸중 후유증이 악화된 거라고 했습니다.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집에서 간병하는 게 한계에 다다랐다고 했어요. 전문 시설에서 더 나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을 위한 결정이라고 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를 버리려는 거였어요. 이제 복수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저를 요양원에 버리고 모든 걸 차지하려는 거였죠. 성훈을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자기가 능력이 부족해서 어머님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는 게 최선이라고 했죠. 성훈은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했다고, 누구도 당신만큼 못한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요양원이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손녀 예빈도 동의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이젠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맞다고 했죠. 가족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저만 빼고요. 요양원 방문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었어요. 지연은 여러 곳을 알아봤다며 좋은 곳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시설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하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제 무덤이 될 거라는 걸요.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을 거라는 걸요. 그 주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집에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지연이 부른 사람이었습니다. 법적 보호자 지정에 관한 서류를 준비했다고 했죠.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의사 표현이 어려우시니 법적 보호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재산 관리와 의료 결정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며느리 지연이 적임자라고 했죠. 저는 반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에서는 알아듣기 힘든 소리만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지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펜을 쥐어줬죠. 저는 손을 떨었습니다. 서명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 서류에 서명하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죠. 지연이 제 손을 잡고 서명을 유도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손을 움직여 서명을 완성시켰어요. 변호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지연이 제 법적 보호자였습니다. 제 재산, 제 의료 결정, 모든 것을 지연이 결정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완전히 무력한 존재가 됐습니다. 월요일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 지연이 저를 준비시켰어요. 옷을 갈아입히고 머리를 빗겨줬습니다. 마치 소풍 가는 아이를 챙기듯 했죠. 차에 탔습니다. 성훈이 운전했고 지연이 옆에 앉았어요. 저는 뒷좌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이게 마지막 일 거라고요.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외진 곳에 있었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시골이었습니다. 건물은 낡고 칙칙해 보였죠. 원장이 나와 맞아줬습니다. 환영한다며 악수를 청했어요. 지연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상태를 자세히 설명했죠. 원장이 저를 둘러봤습니다. 잘 돌봐드리겠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눈빛이었죠.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6인실이었어요. 이미 5명의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모두 의식이 흐릿해 보였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곧 저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연이 제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세면도구가 전부였습니다. 지연은 하나하나 옷장에 넣으며 말했죠. 자주 올게요, 어머님. 거짓말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지연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저는 버려진 거였으니까요. 성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편히 계세요. 우리가 자주 올게요. 그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올지 모르죠. 하지만 점점 간격이 벌어질 겁니다. 두 사람이 떠났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주변의 노인들도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해서 무서울 정도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성훈도 예빈도 지연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죠. 요양원 직원들은 무관심했습니다. 하루 3번 식사를 갖다 주고 이틀에 1번 기저귀를 갈아줬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었죠. 저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식욕이 없었어요.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했죠. 1달이 지났습니다. 성훈이 1번 왔어요. 혼자였습니다. 지연은 바빠서 못 왔다고 했죠. 30분 정도 있다가 급하게 돌아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TV를 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간호사가 공용 TV를 켜줬어요. 오후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효부 특집 프로그램이었어요. 지연이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간병이 정말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하셨어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사랑이었다고 했어요. 어머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전문 시설에 계시지만 항상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고 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사회자가 칭찬했습니다. 대한민국 며느리들의 귀감이라고 본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스튜디오에 있던 패널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지연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청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가족을 사랑하라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도리라고 했죠. 저는 TV를 보며 울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억울함과 절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지연이 나왔어요. 건강보조식품 광고였습니다. 효부 이미지를 이용한 거였죠. 지연은 성공했습니다. 효부라는 이미지로 유명해졌고 돈도 벌고 인정도 받았어요. 모든 걸 얻은 겁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잡담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지연의 가족이 해외로 이민 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훈이 해외 지사로 발령받았다고 했어요. 가족 모두 함께 간다고 했습니다. 집도 팔고 모든 짐을 정리했다고 했죠. 저를 두고 떠나는 겁니다. 아무 말도 없이, 인사도 없이 그냥 떠나는 거였어요. 며칠 후 확인됐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와서 말했어요. 보호자가 해외로 이주한다고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3년치 요양비를 미리 납부했다고 했죠.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저를 여기 가둬두고 떠난 겁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돈이 떨어지면 저는 거리로 쫓겨날 거예요.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지연은 20년 전의 복수를 완벽하게 해냈어요. 저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무릎도 꿇을 수 없는 처지로 만들었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20년 전 지연의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건 잘못이었어요. 무릎 꿇은 그분을 비웃은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복수가 정당한 건가요? 저도 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죠.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또 지연을 봤어요. 이번에는 공항에서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죠. 지연이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떠난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을 잊지 않겠다고, 시어머니도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카메라가 가족을 비췄습니다. 성훈과 예빈이 함께 있었어요. 모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기대감이 가득했죠. 지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그리고는 손을 흔들며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앵커가 멘트했어요. 효부로 유명한 이지연 씨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라고 했죠. 저는 화면을 보며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연은 승리했습니다. 완벽한 복수를 완성했고 완벽한 이미지로 새 출발을 했어요. 아무도 그녀의 진짜 모습을 모릅니다. 모두가 그녀를 천사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저는 여기 남았습니다. 버려지고 잊히고 고립된 채로요. 지연이 말했던 살아있는 지옥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죽지도 못하고 살아있는 것.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 그렇게 천천히 소멸되어 가는 것. 이게 바로 복수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눈물처럼요.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후회의 눈물이었어요.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할 수 있다면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지른 일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이렇게 혹독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요양원은 고요했어요. 노인들의 신음소리만 가끔 들렸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될 겁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죠.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저 시간만 흐를 뿐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지연이 원했던 대로 착한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어요. 있었던 건 복수자뿐이었습니다. 차갑고 철저하고 완벽한 복수자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구의 잘못이 더 큰 걸까요? 20년 전 저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지연의 복수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복수는 정당화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용서만이 답일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